광복절 같이 땡 하자마자 기모노를 입은 그 여배우가 나와서 나비 부인을 하질 않나. 아니 기미가요 그지 일본의 그 저 국가를 틀지를 않나. 태극기를 거꾸로 내보내질 않나. 그리고 굳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 이승만 미화 그 영화래나 뭐 다큐 그걸 사가지고 돈 들여서 사가지고 그걸 내보내질 않나. 이게 도대체 온 나라가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닌 듯한 느낌이에요. 네. 네. KBS 이게 오늘 시청자 센터 의도적인 거지. 아니 의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거죠. 나오면은 그건 네. 의도했다고 의심받을 네. 수밖에 없는 당연해요. 상황인데요. 네. 제가 오늘 시청자 센터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니까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요. 광복절에 어떻게 기미가요를 KBS를 통해 들을 수가 있냐? 이 KBS가 공영방송 맞냐? 그 NHK 서울 지구가 아니냐? 뭐 엄청나게 분노하는 글들이 네, 막 지금 분노의 글이 올라와가지고 막 지금 뭐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방심위에 민원까지 지금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방심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보죠. 이거는 제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거 아니라고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박민 사장이 직접 오늘 사과를 하는데 그것도 2번이나 사과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박민 사장이 이제 임기도 몇 달 안 남았는데 네. 그렇다면서요? 사퇴하라고 하는 청원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참 참혹하네요. 근데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KBS에 5년 동안 라디오 진행도 하고 해서 네. 그 조직 문화를 알잖아요. 네. 근데 KBS는 위험한 거를 피해가는 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난한 거. 네. 그리고 뭔가 문제 제기를 받으면은 안 받는 방향으로 조직이 이렇게 움직여가거든요. 그게 공영방송의 뭐 좋은 점이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점이기도 한데요. 근데 나비 부인을 광복절 땡 하고 이걸 방송을 내보냈을 때 이 국민들이 뭐라고 반발하거나 비판할지를 저는 알았을 것 같거든요. 편성 책임자는. 근데 그냥 내보냈다는 당연하죠. 얘기는 그만큼 조직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무뎌졌다. 그러니까 그걸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KBS 간부로 앉아 있는 거다. 무뎌진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귀염을 받는다. 나 이쁨 받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전 거죠. 김미화 선생님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왜냐하면 어떤 신문 사설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연의 일치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왜냐하면 8월 15일 0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복절이 시작되자마자 푸치니 오페라 볼 수 있어요. 근데 3월 1일하고 8월 15일은 피해가자. 뭐 이런 게 상식인데도 그럼 기본적으로 굳이 나와야지. 12시 땡 하자마자 틀어준 건 이건 의도다. 하기야 일본도 안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네. 그렇죠. 사실은 일본도 이건 회전기념일에 이런 거 안 할 거야. 일본에도 불편한 게 네. 그 미 해군 장교하고 맞아요. 일본 여성 간의 순회보거든요. 네. 예. 그게 일종의 현지처로 두는 거죠. 서구 그렇죠. 그 문화는 다스리는 문화고 일본은 종속되는 문화처럼 돼 맞아요. 있어서 일본도 이제 그 사실은 불편한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그 아름다운 순정을 부각시킴으로써 이걸 희석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복장부터 해가지고 배경 음악까지 외색으로 그냥 싹 칠해놓고 예,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제국성 그렇죠. 예, 오리엔탈리즘적 네, 속성이 맞아요. 그대로 보이는 작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편한데 이걸 우리가 본다는 건 뭐냐면 일본에 대한 어떤 호감을 느끼게 하고 또 일본 내에도 이런 어떤 그 순회보가 있다. 이런 거 홍보용 아니냐 이거예요. 네. 아, 광복절날. 그렇죠. 예. 그렇게 의심이 될 만한 거죠. 의심될만 해요. 어이가 없는데 네, 네. 이게 사실 서구적 시각으로 바라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의원님 아시겠지만 일본 패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 전후 처리를 문제를 두고 맺은 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강화조약. 그때 사실은 일본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약을 맺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너그럽게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전쟁 책임을 배상 책임을 안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묻는 데 있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지나치게 좋아했다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외색 문화를 서구 사회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거나 네, 굉장히 호감 어린 시선으로 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일본은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로비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냉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이란 존재가 대소련
또 대중국 전진 기지로서 역할이 있으니까 지금도 역시 그랬겠죠. 아니 일본 미 칠함대 모항도 요코스카항인가요? 그것도 일본에 있는 요코스카죠. 곳이고요. 그러니까 칠함대. 그 내용보다도 이건 어떤 뭐 박민 사장이 나와가지고 뭐 사과도 하고 KBS 뉴스에서도 했죠, 했다고 사과했죠. 하지만 임기가 12월까지 아닙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 이분이 지금 뭘 노리고 있겠어요? 귀염 받고 예쁨 받고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뭐 연임도 노릴 수 있겠고 뭐 어떤 그 밑에 깔려 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몸이 지금 네. 잔뜩 달아 있을 때죠. 한창 그지? 왜냐하면 사실 박민 사장이 왜 내려왔습니까? 대통령이 픽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방송 경험도 전혀 없는 문화일보 기자란 말이에요. 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KBS 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KBS 보수 쪽에 있는 노조 관계자들조차 이건 못 받겠다. 이건 도저히 우리는 사장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성명까지 당시에 또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민 사장 입장에서는 다시 연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쟁자들이 생겨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이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필요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영방송이 국민 눈치도 안 보고 그 웃음이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광복절 대통령 연설. 이거 제가 오늘 김종대 의원님 오시면은 신랄하게 우리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아니 광복회 따로 정부 따로 이렇게 이것도 하나로 통일 못하면서 통일 얘기를 그냥 주야장창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건 새 뭔가요? 통일 방안을 발표한다는 거는 일단 예고된 일이었는데 까보니까 그 진면목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3월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자유북진 통일을 얘기했습니다. 그 전엔 물론 천공이 얘기했죠. 2025년 통일론을 얘기했는데 그때 천공이 얘기할 때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저거 뭐 유튜브 자유니까. 그런데 그때 천공이 한 얘기 중에 2025년 통일을 얘기하면서 북한에 USB를 건네줘서 교육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거는 통일의 기회가 왔다는 신호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월이 됐어요. 네. 이때 통일부 장관이 이제 연구 기관장들 뭐 예컨대 국립외교원 그다음에 통일연구원 뭐 이렇게 그 연구원장들하고 연초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박진희 국립외교원장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긴장 고조는 오히려 기회다. 통일로 가는 길목이다. 난 듣는 순간 아니 어떻게 천공 얘기하고 똑같냐.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얘기에 이제 기절을 한 거지. 자유북진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통일부에도 교류협력국을 아예 없애버리고 자유센터로 바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착 진행돼 오는구나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친일파 또는 뭐 어떤 식민사관으로 곳곳에 보초를 세워놓은 게 최근 일입니다. 모든 길목길목에 보초를 세워가지고 문화, 역사, 교육 이런 데다가 전부 뉴라이트 이제 보초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타가 오늘 나온 광복절 어제 나온 광복절 경축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일련의 프로그램이다. 다 예고된 거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길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이거를 제 나름대로 성격 규정을 했는데 제가 막말 안 하고 좋은 말로 표기하자면은 북한 자유와 혁명 선언이다. 북한 자유와 혁명 선언이다. 난 이렇게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1964년에 북한이 3대 혁명 역량이라는 걸 발표해. 그러니까 조국 통일 노선 3대 혁명 노선이 발표되는데 1번이 뭐냐? 북한의 사회주의를 강화한다. 그래서 혁명 기지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의 기지다. 두 번째 남조선의 혁명 역량을 강화한다. 그 이제 노동자들 학생 운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해외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걸 조국 통일 3대 혁명이라 그랬고 그 기념비가 북한에 있는데 이게 최근에 철거된 겁니다. 그럼 그걸 갖고 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그런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통일 노선 전략 세보니까 순서가 똑같아. 완전히 똑같다고.
원래 자기 얘기하고 저 상대방 얘기하고 해외 얘기하는 거예요. 남북 해외니까 순서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언제냐면 64년이잖아요. 64년. 64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60살이죠. 윤석열 나이로. 제가 64년생이니까. 아, 그러죠. 거짓말 하시네요. 얘기의 본질에서 흐리지 말고 가요. 놀라서. 뭘 놀라요? 아니, 생방송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세요. 이런 개그 감각은 어디서 개그가 아니라. 아니 본래 본질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네. 놀라워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망한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망한 나라인 북한이 60년 전에 채택했던 이념 편향적인 통일 노선을 2024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버젓이 꺼내든 거예요. 자유라는 이념을 우리가 해가지고 북에 보내고 그다음 해외 역량하고 해가지고 뭐 북한 인권센터 뭐 국제 포럼 만들고 이래가지고 해보자 한번.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뭐냐면은 60년 전에 북한이 내놓은 통일 노선은 이게 남한의 레짐 체인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체제 전환.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같은 문법과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 비슷해지는 거라고. 그리고 실제 그 밑에 7대 과제를 보면은 북한 정권을 스킵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하고 북한 주민을 정보 자유권을 제공해가지고 저 통일의 역량으로 끌어올린다. 통일의 우군화한다. 맞아요. 탈북자도 그렇게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남한판 3대 혁명 노선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또 현대에 와가지고 대량 전쟁보다는 이렇게 어떤 그 사회의 시스템에 침투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전쟁으로 전쟁 담론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현대적 전쟁 담론도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북한 혁명 선언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레짐 체인지 선언이고 그런 쪽의 어떤 그 지향과 목표와 방법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하나의 이렇게 문법으로 정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선언해놓고 뒤에 가서는 빗장을 다 풀고 대화하자. 그래. 아니, 그러니까 니네 체제를 박살내겠다. 너 감옥에 보낼 거야. 라는 얘기를 달리 해놓고는 네. 그다음에 대화하자는 건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사랑의 매 같아요. 사랑의 매. 사랑이 그 말이 안 돼. 사랑해서 때린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964년에 북한이 그걸 발표하고 실제 대남 평화 공세가 있었다고. 네. 삐라도 많이 보냈죠 또. 항상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어떤 그 이중 구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침략자로 비춰지긴 싫다고. 네. 그러니까 명분을 내가 대화하라 그랬지, 굴복하라 그랬지,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지. 이게 이명박의 비핵 개방 3천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구성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김영호 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곧 받아들일 거다. 낙관한다. 혹시 근거도 얘기했습니까? 아니 근거도 없는데 희망사.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민족 그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한 거다. 이것도 너무 황당할 뿐더러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60년대에 그런 걸 제안했을 때는 우리가 남한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혁명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가서 접수할 거야. 이런 방식들을 북한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서 그럼 무너뜨리는 거 우리가 직접 못 무너뜨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일종의 정보전을 하든 선동을 하든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우리가 그냥 흡수통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 내내 얼마나 공허해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공허한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북한의 체제가 위기에 처하거나 붕괴되면은 북한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품에 안긴다는 일단 가설과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초기까지는 맞아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는 햇볕 정책의 영향력이 살아 있어서
북한이 남한을 필요로 했던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정상회담도 북한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접근했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였었다고. 그러다 김태효가 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기 그 비서실장 하다가 노동부 장관한 임 누구요? 지금 경기도 교육감 하는 임태희. 임태희. 거가 비밀 특사로 가 있을 때 그때 김태효가 깼다고. 그 뒤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제 지옥으로 간 거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을 간절하게 필요로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를 안 느끼고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몇 번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은 제 상상보다도 훨씬 더 중국화돼 있더라고. 예, 맞아. 평양에 제일 큰 백화점, 와인바 다 중국 거예요. 탄광 다 중국 거예요.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 저한테 털어놓는 건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남북 협력을 하고 싶어도 할 사업이 많지가 않다. 이미 중국이 준비가 다 끝났다. 이런 걸 털어놔요. 그런데 우리 진보가 오히려 이런 걸 못 깨닫고 있어.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식 난개발식 대북 정책을 자꾸 향수를 느끼는데 그 시절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붕괴되면은 제가 보기엔 중국화될 가능성이 더 커. 아니 실제로 제가 연변 예. 중국에 네. 그 단둥 네. 이런 데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가봤죠. 그런데 가보면 백두산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잖아요. 연변에서. 그렇죠. 백두산 가면 그 백록담 반이 중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천지. 천지가 땅도 그렇게 돼 예, 있죠. 땅도 그렇지. 그다음에 그 연변에 가면 조선족끼리 그 소수민족이라 그래서 완전 뭐 한국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소수민족들을 다 이렇게 배려하잖아. 중국은. 그래서 다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강 하나만 이렇게 바라보면 저 실상이 다 보이고 다리 반쪽이 중국이고 조금만 발만 디디면 바로 북한이에요. 정말 강이 폭이 적어. 여기서 저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북한이 만약에 통일을 한다? 그럼 사회주의고, 그죠? 중국은. 주의도 자기네랑 같아. 그럼 중국에서 놔주겠어요? 또는 우리한테 오겠어? 이건 말이 길어질까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북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뭐를 느끼냐면은 남한 자본은 단타성 이익을 자꾸 원하고 일확천금을 원해요. 그 특산품을 좋아해. 근데 중국은 페이션트 캐피탈이라 그래가지고 인내 자본이라고 길게 보고 들어온다고.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국제 제재 때문에 준비만 하고 못 들어온 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기금화돼 있다고요. 풀리면 그냥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단절된 효과가 이거예요. 맞아. 그래서 일단 흡수 통일이라는 게 점점 망상이 돼가고 있다. 옛날에 동독이 무너지니까 서독에 자연적으로 동화가 됐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은 우리도 그때 통일을 했더라면은 서독같이 할 수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그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게 이제 보수가 우리나라 보수 우익이 가장 망상이 이 점이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가 지지할 거란 망상이에요. 국제사회 국제법은 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고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대한민국 주권은 없다. 이게 미국, 일본의 공식 입장이에요. 아니 유엔 동시가입 국가인데요. 네, 맞아요. 91년에. 그런데 자꾸 이제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말을 안 썼어. 연합제나 우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데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한민족 공동체. 그렇죠. 통일 한반도.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민족 통일과 민족 자존과 통일의 시대.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화해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대방을 일단 통일의 동반자로 놓다 보니 표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이라 그랬거든요. 네. 다 뒤집어 엎는 거죠. 이 동안에 이제 이거는 정복이나 흡수에 의한 통일이라는 걸 여기 일단 명칭에서 밝히는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떠냐면 2만 명 겨우 넘는 탈북자 가지고도 몸살을 알아요. 탈북자 중에 정치화된 분들이나 뭐 어디 몰려다니는 분들 말고 다수는 북한 동포로 얘기 안 해요. 탈북자라고.
2세는 물론이고 정체성도 자꾸 하여튼 그 말투부터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그다음 시리아 난민 500명 온 거 가지고도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아프간에서 대한민국 군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요. 지금도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북에서 만약 급변 사태가 있다. 이를테면 지도부가 붕괴된다든지 국가 붕괴에 준한 급변 사태가 있다. 10,000명? 10만 명? 너무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요? 준비도 안 돼 있거나, 그 정말 희한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운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제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10만 명만 만약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수도 서울의 탈북자 10만 명 풀어볼까요? 치안돼요? 감당할 수 있어요? 어디 수용소 보낼 거예요? 어휴. 끔찍해요. 생각만. 김종도 의원 얘기하신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네. 급변 사태가 발생했어요. 북한 체제가 붕괴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중국으로도 나가고 이쪽 남쪽으로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중국이 가서 그냥 접수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받아들일 준비를 하더라도 오히려 중국 쪽으로 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예 체제 자체가 중국화 돼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아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다가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뭐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냐면은 이건 대외용보다는 자기네 보수 결집을 위한 어떤 연설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일로 회기라든가 통일 방안에서 이런 어떤 공격적인 흡수 방안이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다 불가분의 관련들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보수의 원조가 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집착이 굉장히 보이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아니, 근데 대통령 경축사에서 전 지난해하고 똑같은 태도는 있더라. 문제는 그 사이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민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난해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산 전체주의 얘기를 하면서 공산 전체주의자가 실제로는 전체주의자인데 민주화 운동가 그리고 고맙게도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예요. 가짜뉴스 퍼뜨리고. 요번엔 좀 단촐하게 줄였어요. 사이비 지식인. 아유, 가짜 뉴스다 거짓. 그런데 이제 가짜뉴스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품백 문제가 됐든 양평 뭐든 하여튼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불리하거나 불편한 건 전부 가짜뉴스로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정말 세상을 쉽게 보는구나. 그렇죠? 사이비 지식인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심지어 그러면서 돈까지 벌어요. 라고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빠져야 될 얘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비전 빠졌죠. 그다음에 자기 성찰 빠졌죠. 심지어 광복절인데 과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일본 얘기도 안 사죄 하고요. 얘기도 안 하고 아무 그러니까요.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뭐야 이게? 아니 근데 뭐 난 6.25 연설문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기념식. 진짜 가짜 뉴스는 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에이즈가 창궐한다. 그렇죠. 완전히 사이비각의 가짜 뉴스입니다. 거기에다가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그래. 식민지 때는 일본 국적밖에 없었다.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동안의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하나의 어떤 상식의 수준 또 우리 국민적으로 통합이 되는 기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다 깨져 버렸는데 그게 가짜 뉴스고 사이비 지식인들이 아니라면 누가 가짜 뉴스고 사이비 지식인입니까? 왜 에이즈가 창궐합니까? 거의 20년 전에 다 극복된 논리. 과학계에서나 보건학계에서 다 끝난 얘기예요.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이비는 이런 걸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차별을 금지해야 될 게 여러 것인데 그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중에 성적 제한 하나 들어간 거 가지고 후벼 파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싫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주장하는 가방끈 사람이 지금 차별부터. 인권위원장으로 오겠다고 해서 안창호 네. 전 헌법재판관이죠. 근데 그것도 이 이해가 사람이 지금 안 되는 게 그분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를 던진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탄핵을 인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떻게 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아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그 어머니 50주기를 맞아서 또
묘소에 가서 참배도 하고 또 나 갔다 왔다고 전화도 하고 근데 박근혜 탄핵했던 헌법재판관을 장관급 국가인권위원장을 시키겠다고 이거 약간 콩가루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유, 근데 자기가 이해가 잡아는 사람하고 같이 얼마 전에 갈비도 뜯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찬을 무슨 무슨 3시간 넘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요. A라는 중국집이 있고 B라는 중국집이 있어. 근데 잘 먹고 살아. 왜 네. 그러냐? 여긴 짜장면을 잘 만들어. 여긴 짬뽕을 잘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C라는 중국집을 A, B에 붙으면 그만인데 원조가 돼야 되겠거든. 그래서 신메뉴를 개발했는데 갔더니 짜장에다가 짬뽕 국물을 얹어줘? 해가지고 짜장탕이래. 이게 맛은 어때요? 아무도 못 먹지. 이걸 어떻게 그 얘기야. 먹냐고 이걸.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태가. 아니 근데 그 조지 레이코프라고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고 네네. 쓴 저자가 자유전쟁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미국 민주당 쪽을 향해서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 개념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자유 네. 이거잖아요. 동음이어요. 동음이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는 그런 거예요.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유가 그 예를 들면은 친일의 자유. 근데 친일에 저항한 독립투사들의 자유. 그 두 개가 같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승만의 자유, 독재할 자유. 근데 독재자에 저항한 차일구 정신의 자유. 그 다 자유야. 그걸 다 자기 편한 대로 다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결국은 이승만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친일주의자, 그리고 그 일본 일제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들만 자유. 이것만 남는 거죠. 왜냐하면 반쪽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거니까. 독재할 자유. 그리고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자유. 계속 자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대한민국 현 시점으로 돌아오면 반자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내가 탄압할 자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하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이 더 놀란 것 같더라. 그러니까 기사의 전부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라 그랬죠.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는 대통령 처음 봤다. 마이니치 보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니혼게 기자 보도고. 저기 이례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 이 얘기가 일본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됐죠. 이거 다 기시다 지지율 올릴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으로서는 정말 감업할 따름이죠. 그러니까요. 이럴 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그래. 강제징용, 사도광산, 위안부 다 했죠. 독도 방어 훈련은 안 하죠. 안 하지. 독도 조형물 철거하죠. 없애지.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 보초를 세워놨다는 건 뭐냐면 일본하고 불편해할 만한 일은 다 공직의 공적 의제로 못 들어오게 막아놨다. 이런 신호거든요, 이게. 우리는 일본인이었대잖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 맞아. 일본. 그건 임나 일본부 설이라고. 거기서 조선인을 일제가 점령할 때 이 조선의 북쪽은 옛날에 중국의 속국이었고 남쪽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원래 조선 민족은 없다. 이게 처음에 퍼뜨린 그 임나설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총균세를 읽어보지나 했는지 모르겠네. 안 읽어서 그런가? 그분은 자기가 인용하는 자유론 있잖아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감을 줬다 그래서 자유 타령을 하는데 정말 자유론의 핵심 뭐냐면 그거는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 봤어요. 그 책 읽은 게 아니에요. 그거 짧아요. 이렇게 책 세상에서 나온 거 번역된 거 뭐 몇 페이지 안 돼요. 금방 봐요. 못 읽었어요. 네. 분량은 됐지. 여하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보면서 우리 김종대 의원을 겨냥해서 얘기를 했구나. 가짜 뉴스 김종대, 글쎄, 난 사이비 지식인 김종대, 거짓 선동 김종대. 글쎄 내 얘기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 반성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권 운동가를 불러주셨는데 올해는 그냥 사이비 지식인으로 퉁쳐버리더라고요. 존재감이 없었구나. 내년 광복절에 보자. 네. 예. 자, 정말 반성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보수권, 진보권 간에 민주평통 같은 데서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네. 이제 통일 자문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빠지지 않은 게 통일 역량 강화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 과제가 항상 남남 갈등 극복이었습니다.
항상 보수는 보수대로 그 얘기했고 진보는 진보대로 해서 국민의 통합 역량 이런 게 통일의 초석이다. 이런 내용이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반대 담론이 나온 거예요. 일단은 남한 내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 반통일 세력과 또 사이비 지식인과 반자유 세력. 맞아요. 저기 진실을 무기로 투쟁해야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낯설어지는 불편한 대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자기 친구 아버지도 있잖아요. 이종찬 예, 예. 광복회장의 경우에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하고 또 자기 멘토라고 그러고 그런데 보통 그 정도 갈등이 되면 어느 정권이나 이종찬 정도의 뭐랄까 인물이랄까 이런 사람이 아주 대놓고 싸우는 거면 또 광복절 경축식이 둘로 셋으로 쪼개지는 상황이라면 대충 접어주지 않나요? 인사 문제인데 그것도 그럼요. 고민하죠. 국립기념관장이 그렇죠. 누군지 국민적으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뭐 국가보훈부의 뭐 산하기관장 정도일 텐데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근데 거죠? 자기가 결정한 거는 죽어도 물러서질 않는 그런 맞아요.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죽으면야 뭐 예? 하여튼 그렇지. 죽으면 이제 두고 보십시오. 네. 저기 독립기념관에 이제 이승만 맞아요. 전신물 들어올 거고 전신물 들어올 거예요. 친일 임명사전 재검토하겠다고 할 네. 거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예, 아니 할 일이 있죠. 왜 교과서도 없습니까? 그렇고. 아니 그거 그래도 저기 광복회랑 그렇게 갈등하면서까지도 얻을 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시켰는데. 아, 그거 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 욕먹는 거는 네. 그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통과 의뢰고 잠깐이고. 본론이 남아 있잖아. 본론이. 네. 오늘 군의 정신교육교재 보셨습니까? 김구, 그러니까요. 홍범도, 예, 다 빠졌어. 지청천 그래, 이름이. 싹 빠졌어. 그래. 싹 빠졌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그래서 뺀 당사자가 왜 신원식이잖아요. 뺐냐고. 왜 신원식. 뺐냐고. 왜 뺐냐고요? 왜 그 뺐냐고 사람은 물어보니까. 이승만이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국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국부여도 수도방위 사령관 시절에 그 탄생일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이후로 장병들한테 이화장도. 주구장창 정신교육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감문 쓰게 해가지고 잘 쓴 장병들 그냥 포상효과 팍팍 보내줬다고 자기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냥 아주 스스럼 없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 시켰더니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장을 턱 갖다 놨어요. 이 대통령의 인식을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권력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걸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종의 그분한테 뭐 종교적 사명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 정도 지경까지 가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아니 그리고 수준인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청천 뭐 다 이런 분들이 콘텐츠가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또 기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적대해서 뭔가 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싸우거나 심지어 이런 거는 아무리 봐도 바보짓이잖아요. 김구 선생만 하더라도 네. 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가서 얻을 게 뭐야? 뭔지 이거 너무 궁금해요. 얘기하세요.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 지금 대통령은 다수의 여론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의식하지 않습니다. 국민 맞아요. 다수 네, 여론을 네.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 미친 듯이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대구에 어떤 시장 가면 박수 나온다. 또 가야지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자기 중심성, 자기 회귀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뭘 만들어내야 되는 자기가 당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모든 문물이 이제 이게 지배의 이데올로기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수건 진보건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쓰고 거기에 적더라도 나의 중심성, 내 브랜드 마크가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공간이라면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원조 컴플렉스에 빠졌다. 이 양반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이게 내가 창조한 세계라는 걸 확신을 줘야 스스로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라는 건 절충을 다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일반적 정치 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수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일희 일비 안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 본인 스스로가 일일비 네.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광복절 행사가 2개, 3개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어떤 통합의 메시지로서 뭔가를 줘야 되고 그렇다면 그 쪼개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처음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해버리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눈치를 안 봐도. 광복절이 쪼개졌지 여당이 쪼개진 건 아닙니다. 아 그렇긴 하지. 예, 그러니까 물론 한두 명은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분명히 말을 하시는 분이 있긴 있지만은 그거야 뭐 사소한 역류에 불과한 것이고 여전히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미국의 공화당의 방식입니다. 총기 난사한 그렇죠. 백인을 옹호해도 공화당 전체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광복절 날 그 독립 투사들 묘소를 참배하는 게 아니라 유경수 여사 묘소를 먼저 참배했잖아요. 참마들 줄줄이 끌고 네, 가가지고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여주는 거죠. 예. 유경수 여사 집안이 충청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친일파 지주집이에요. 네, 옥천에. 충북 옥천에서 유경수 여자가 시집 오기 전에 그 아버지가 개인 자가용 2대를 굴렸어. 거기에 딸린 식솔들 그거 정비하고 운전하는 것만 해도 10수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개울 하나 건너면 가난하게 곧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정지용 시인이 태어납니다. 야, 둘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는데 독립 정신이 그래도 충북 옥천 하면은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어떤 그리고 거기 지역 언론도 그렇죠. 세요. 네, 엄청 엄청 신문이 보수지. 엄청 센데. 아니 유경수 여사 집안만한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니 육군사관학교 3군데 다닌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유경수 여사 묘소를 참배했다고 자꾸 그래요. 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박정희 유경수 묘소죠. 그러니까 다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는 빼고 하나를 야, 골라. 그것도 참 희한한 말버릇이다. 발이 그쪽으로 조금 더 갔나 봐 이렇게. 아. 예. 그 공수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최상병 순직 뒤에 60일 가량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네요. 네, 요거 아주 윤석열, 이시원, 임기훈 요 3사람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이게 뉴스의 경중 여부보다 이 정권이 어디서 가장 민감해하는가 이거 보면은 지금은 2가지 같아요. 공수처에서 대통령 개인 휴대폰 네. 통화 기록을 확보한 거하고 공수처에서 김모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뒤에 권익위. 맞아요. 권익위. 권익위. 거기서 나타난 일련의 그 소란들입니다. 네. 이 2개는 신경줄을 건드려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그 누구 신경줄? 대통령, 그렇지. 대통령 개인 폰의 그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거기서 어떤 증거를 찾을 수는 없어요. 네, 이건 참고 자료예요. 그렇죠. 이건 법원에 증거 목록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증거는 국방부 조사본부 진술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또 박진희 그 군사보좌관의 업무 수첩이라든가 이런 게 증거물로 채택되는 거고 이 통화 기록은 그냥 참고 자료고 정황을 구성하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실제로 민감한 부분은 바로 이 참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통령이 그 동안에 개인 폰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 그 통화량 자체도 정보예요. 아 그럼요. 그렇겠지. 그 비화폰이 있는데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어? 네. 이런 게 내용은 몰라도. 내용을 몰라도 그다음에 대부분 그 상대가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은 어떤 권력의 스타일 내지는 더 나아가서 권력 지도도 나오는 겁니다. 수신자들을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정보가 공수처에서 지금 확보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대노했다면. 엄청나게 지금 뭐 사실 이걸 목표라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피의사실 누설이고 수사기밀 누설이라고 공격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기사에 나오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실 하나예요. 다른 때는 가만히 있더만.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단히 신속한 반응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다. 아까 자유도 그렇잖아요. 아니
저 혹시 편 털리셨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명예훼손 사건. 저는 아직 안 털려. 전 털렸는데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게 뭐 누가 3천 명이 털렸다고 네, 그러지만 네. 실제로는 뭐 3만 명, 수만 명, 뭐 그렇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셈이죠. 털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걸리면 대통령인데 아니 그러니까 자연인 윤석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일단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이해해요. 근데 대통령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특히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만 중요하고 자기 자유를 요만큼이라도 침해할 것 같으면 게슈타포라고 욕하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무슨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한 명도 없는 나라에서 지금 그런- 미친 제가- 그럴 때 그 저기 잡혀가려고 그러세요? 내가 아니, 그러려고 그분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미친 사람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한 거죠? 아니요, 그 그분이 얘기지. 그런 표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해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씁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 처음 쓸 것 같아서 그걸 인용한 거죠. 네. 그 사람, 그분이 네. 그 자기 통신 자료를 예, 조회한 예. 거 가지고 미친 네. 사람들이라고 그래, 욕했잖아요. 막 그렇겠지. 네. 흥분하고 화내고. 그렇지. 그분이 그랬지. 그랬죠. 그분이 예, 그러셨지. 그분이. 네. 저의 저 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예, 예.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 대통령의 자유는 내 맘대로 자유다. 그렇죠. 내 맘대로. 네, 편의점 내 맘대로. 네, 내 맘대로. 근데 조정하는 여기서 거니까. 이제 그 8월 9일까 9월까지입니다. 그 조회 기간은. 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8월 2일부터 이제 통화량이 급증한 거잖아요. 그날 하루에만 우리가 통화 기록으로 그동안 나온 게 거의 한 8, 90통. 네. 거기에다 문자까지 합치면 수백, 거의 1000단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서 누가 저는 그렇게 그걸 통화를 광란의 했어. 하루라고 표현을 광란이야 하거든요. 정말. 예. 이게 뭐 북한이 연평도 쳐들어왔냐? 뭔 이렇게 안보 라인 전체가 벌집 난리야. 쑤신 듯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뻔히 보는 정황인데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대통령 전화에 불이 나고 그 다음 누구 전화가 불이 나고 이게 그렇죠. 순서가 중요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이 개인 폰하고 저 800에 7070 네, 그것도 이것도 이번에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어떤 순서로 이게 동심원처럼 퍼져나갔어. 권력의 맨 중심에서부터 주변부로 확산돼 갔단 말이에요. 저 예하부대까지 이제 이게 해병대까지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건 정황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인 겁니다. 이게 뭐 결정적 증거라.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검사 시절부터 사용했다는 폰을 지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공수처가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압수수색 아니요. 아니 이거 그게 그냥 아니고 압수수색 법원에다가 아니고 조회입니다. 그냥 법원에다가 통신 자료 조회. 그 신청해서 거기에 그게 문자가 받아들여져.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번호 아니, 그건 번호만 나오는 거 모르는데 아니에요? 문자 내용은 없는 거죠. 몇 시 몇 분에 누구랑? 어느 번호와 이 통화했다. 링크 연결됐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통화 정도 기록이 문자 있어요. 수발신 기록도 문자는 수발신 기록은 나오죠. 내용은 안 내용은 안 나오지만 나와요. 내용은 안 수발신 나와요. 기록은 시작부터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아, 몇 분부터 아쉽네. 몇 분까지 통화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좀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누가 정확하게 제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라고 밝혀야 되는데 그게 다 뭐 공무원들 아니면 대통령 가까운 그러니까 사람 이럴 말씀하신 때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서 잘하는 것처럼 네. 압수수색을 하면 되죠. 누구를 강제 수사. 그렇죠. 휴대폰을 뺏으면 폰을. 되지. 예. 대통령 들고 다니는 근데 휴대폰 비밀번호 뺏어야 많이 되고.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물론 그걸 안 내주겠지만 내주기 전에 이미 다 별표? 파기해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비밀번호 별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은 한 2달 정도의 대통령 그 휴대폰 기록이 어디로 전화했고 전화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800이 7070 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쓴 휴대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발신 내용을 보면은 그 대통령이 당시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가지는 더 재밌는 말씀하신 게 대통령한테 외부인이 누군가가 전화를 하거나 전화한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개인 폰으로. 그러면 이 로비설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다. 이게 그 부분도 이거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데 윤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랑 통화하는가가 한꺼번에 다 털려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국정에 비선 라인이 개입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대통령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그 빈도수가 많게 통화하는 외부인은 누굴까? 그게 이 외부로 공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공수처는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할 수밖에 엄청난 없다. 그거는 하나의 권력의 흐름도를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어떤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현상이라는 게 있을 때는 그것이 전개되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양상이 있는 건데 어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그 확산되는 양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참고 자료가 되는데 공수처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거 지금쯤이면 나왔어야 되는 결정적인 하나가 빠져 있어. 뭐? 이종호의 통화 기록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지금 나는 사실은 대통령보다도 그게 더 관심사예요. 그건 어떻게 왜냐하면 되는 거야? 네. 이종호 씨가 7월 18일 날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요. 네. 그날 휴대폰을 2번 바꿔요. 그랬단 말이야. 하루에. 음. 휴대폰을 2번 바꿔. 그러면 없어진 휴대폰은 어디가 있는지 몰라 지금. 네. 한 번도 안심이 안 돼서 2번 바꿨다고. 그러고 나서 해명하기를 선물 받은 휴대폰이 있어서 그걸로 바꾼 거다. 수사 대비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 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수사받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몇 번 바꿨는지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통화 기록은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수처가 로비서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휴대폰을 조회했다면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과정은 이종호의 휴대폰 통신 기록입니다. 그 통신 번호는 그대로니까 그죠? 이거만 네. 바꿔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종호 씨 스스로가 그 뭐 마치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뭐 허구한 날 자기 어떤 거 로비 창고로 그 밑에 직원 실명까지 됐다는데 이게 사실이냐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네, 네. 그러면은 저기 이런 것부터 다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저거는 오래전에 신청한 영장을 갱신해서 그거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자지 그러지만 우선 이종호 씨를 왜 이렇게 보호하냐. 아니, 권력이나 또 공수처. 하나 되게 이상한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갑자기 통화량이 폭증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거 뭐 통치라는 말은 이제 스럽지만 정말 희한한 대통령 직무 스타일이거든요. 아니 공직에 계시고 또 국회에도 계실 때 보면 누구한테 한마디 하면 되지. 직접 만기 칠람하면서 직접 경로형이에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 무마 아닙니까? 여기에서만 그럴까?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어땠을까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그냥 전화 통만 붙잡고 계속 누구한테 화내고 뭐 지시가 전달이 잘 안 되고 국정 난맥상이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번호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서글퍼요. 이거를 북이든 또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볼 거 다 들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용사는 전 세계 감청 위성에 아주 집중 감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먹잇감으로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킥킥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웃긴다. 아니 그런데 감청을 해도 우리나라 욕은 이게 잘 번역이 안 될 거 아니야? 네가 눈가를 베는 게 없니? 그걸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하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딴 나라 말로 한국어 하냐? 이해 요새 한국어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요. 예. 네. 정보기관에 일정도 많이 들어와 그 있고 정도 그래서 듣는 네. 거는 다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그럼요. 듣지. 그렇지. 그럼 번역해봐봐. 뭐를요? 네가 눈 그래. 자! 저는 눈을 파는 줄 알았어. 지금 갑자기. 마리아님이 어머 오래간만에 슈퍼챗을 주셨어요. 아이고. 세상이 온통 먹구름 같아요. 정치 일도 관심 없다가 이렇게 망가진 대한민국을 보게 되니 늘 우울합니다. 이런 문자를 남겨주시면서 10,000원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리아님. 감사합니다. 네. 마리아가 네. 어제가 축일인데 축하드립니다. 네. 천주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 네임 데이 네. 축일이 어제였거든요. 욕 번역 얘기하다가 마리아님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 아니, 저는 오국장님이 한번 번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긴 한데 네. 공부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건 정말 후회되는데 영어 공부를 혼자서 했어요. 그래도 욕을 배울게. 아니 다른 사람이 있으면 영어가 잘 안 나오는 부작용. 아니 눈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눈 알이 아니고 눈깔은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혼자 해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힘들대. 예. 정말 전현희 의원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 국회에서 네. 막 그 같이 언쟁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 뭐 서로 고소고발 사건이 막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뭐 사과하라 그러고 대통령실에서. 네. 아, 좀 전에 저희 뭐 여기 오셨더라고요. 네. 매우 힘들어하던데. 아, 저는 오늘 낮에도 뵀는데 네. 힘들어하시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고소고발을 받은 것보다도 그거는 힘든 게 네. 아니고 예예 그분을 너무나 잘하니까. 동료로서 네. 부하 직원 그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인 애틋한 정이 그래. 그게 아마 힘든 원인이. 아니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뭐 그야말로 주경야독하고 뭐 학위도 따고 네. 굉장히 열심히 또 관련 일을 열심히 했고 관련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런 그 조직의 리더로서는 정말 그냥 아는 사람이 죽어도 안타까운데 그렇죠? 가장 많은 아니, 시간을 대화했다고 그런- 하는. 아. 그런데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하니 계속 말 끼어들면서 그렇게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다가 네. 흥분하다가 이제 살인자 이 발언까지 나오게 아니 되는데 물론 전현희 의원의 말이 거칠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화가 나죠. 국회에서의 발언으로서는. 근데 이제 전후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해를 해주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이 사건은 누군가가 부당한 압력으로 극심한 어떤 그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걸 못 이겨서 이제 숨을 거두신 사건이에요. 죽으면 본질입니다. 내몰렸죠? 네, 내몰린 거. 예, 이게 본질이라고요. 아니, 지금 정춘윤 부위원장이 바로 사표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직 처리하고 사퇴하겠다는 얘기. 네. 아니, 네. 지금은 사의를 권익위 부위원장 표명했는데 사의 표명은 했어. 그 다음에 하겠다 이거죠.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반응을 미리 내놨다는 얘기는 아까 그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검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디선가 강압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권익위와 관련된 문제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빨리 선수를 먼저 쳐서 저는 어차피 그만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 얘기를 미리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미적 되겠죠. 왜냐하면 순직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싶어요. 두려운 게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무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전화통이 불나도록 전화를 했던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화를 안 했을까요? 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보고 싶고 네. 그렇다면 두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 대통령의 스타일이. 두렵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